30년 전쟁의 철학적 단서. 편협하고도 옹졸한 인물이 최고 권력을 갖게 될 때 도래하는 재앙의 실제를 17세기 30년 전쟁은 오롯이 현시합니다. 이 지독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초의 근대 전쟁으로 알려진 30년 전쟁을 비판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다시 말해 철학적으로 돋봐 보겠습니다. 해결의 말따나 사유는 부정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알려진 30년 전쟁의 원인은 구교와 신교의 대립입니다. 그런데 이 대립은 전쟁의 실상과 맞지 않았지요. 구교인 프랑스가 신교 스웨덴을 지원했고, 교황은 전통 카톨릭 세력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을 신교 세력들보다 더 적대했습니다. 심지어 신교는 오스만 트루크와 연대하려고도 했었지요. 따라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전쟁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0년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의 이성과 감성을 주저한 변진법적 대립이 충돌한 전쟁이지요. 이를 여러 각도에서 수색해 봅니다. 전쟁의 진짜 원인부터 짚고 가죠. 16세기 초까지는 지리상의 대발견이 가져온 상업 부흥으로 유럽의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만 16세기 중엽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대규모의 금과 은이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났고, 소빙하기까지 닥쳐오면서 농업 생산량 또한 크게 떨어졌음에도 인구는 오히려 급증해 식량 사정이 심각해졌고, 흑사병까지 재차 창궐했습니다. 게다가 대략 75%의 인구가 재산이 전혀 없는 무산재였기에 이 구조적 위기를 자체적으로 대처할 힘이 없었죠. 독일 뉘른베르크의 경우 16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 4만 5천이었던 인구가 기금과 전염병으로 2만 5천까지 줄어드는 참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불어난 기금속을 믿고 사치와 세력 증대를 위해 돈을 물쓰듯 하던 왕과 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 있었죠. 이를 극복하고자 그들은 당시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던 부르주아와 연합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빚을 빌미로 자유농민의 신분을 농노로 추락시켰죠. 그럼에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쟁을 벌여 물자를 강탈하는 지경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요컨대 30년 전쟁은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란 외연적 명분이 아니라 부패한 지배 세력들의 무능이 그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전쟁이 그렇죠. 이념 갈등처럼 포장될 뿐 이권 다툼이 전쟁의 원인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진짜 이념 전쟁은 1848년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정도밖에는 역사에 없었죠. 이념으로 각색해 지배계급의 무능이 만든 전쟁의 원인을 은폐하는 졸렬한 지배 행티입니다. 또한 30년 전쟁을 최초의 근대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대적 전쟁의 특징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그 원인도 아니었거니와 복원 불가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죠. 30년 전쟁의 저자 웨즈우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으로 독일 문명은 200년이나 퇴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보기에 30년 전쟁이 독일 역사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지나치게 심지어 유해하다고 할 만큼 과장되었다. 전쟁 이전까지 독일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 쇠퇴를 겪었으며 독일의 정치적 붕괴는 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이었다. 전쟁의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것만큼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그렇게 비참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당시 독일은 거의 목조 건물이었던 터라 전쟁 뒤 너무 빨리 복원돼 전쟁이 일어났는지 의문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으로 개척된 새로운 무역 상권은 낙후된 독일을 유럽의 중심으로 올리는 계기까지 마련하죠. 또한 전쟁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게 이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메스, 투르, 베르댕 및 알자스 지방을 획득했고 스웨덴은 발트해 북해연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브란덴부르크는 동포메르니아를 획득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죠. 스위스는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인정받았으니 30년 전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이득을 보았죠. 주요한 특징은 프랑스를 빼고 전부 신교 국가들이 그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또한 신교 국가의 편에서 전쟁을 치렀죠. 오직 30년 전쟁으로 손해를 본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 뿐이었습니다. 유럽을 오랫동안 하나로 묶었던 가톨릭의 전통이 끝장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실제 역사는 왜곡되었을까? 30년 전쟁은 새로운 승자를 탄생시켰는데 그들이 명분 없는 전쟁을 포장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들인가? 러셀이 서양 철학사를 기술한 의미심장한 내용을 읽어봅니다.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신교와 구교나 어느 편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교리 통일에 대한 중세의 희망은 단념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까지 점차 제 생각대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학 싸움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은 일반 학문, 특히 수학과 과학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러셀의 말 따나 30년 전쟁으로 인해 행운의 대세는 실용주의로 바뀝니다. 이들이 유럽의 새 주인으로 등극했죠. 부르주아라 부르는 유산 계급입니다. 따라서 30년 전쟁은 돈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의 상식과 체제를 만들어낸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들의 심리를 매혹시키기에 주권자인 대중을 무지와 무능의 상태로 만들기 쉽지요. 실제로 전쟁의 승리자였던 부르주아 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모은 정직한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상업을 담당한 세력들은 쇠퇴를 겪어 힘이 위축되었지요. 새로운 부르주아 세력들은 독립적 상인층이 아니라 종속적 관리층이었으며 왕과 귀족의 수족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처럼 태생부터 자유롭고 실험적인 계급이 아니라 기생적이고 보수적인 무리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국가 없이 부를 늘릴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지배 세력들의 다수는 그들의 후예들이죠. 이렇게 기회주의는 실용주의라는 기호를 얻어 역사를 왜곡하고 특권을 강화했습니다. 진짜가 아닌 허위, 즉 이데올로기로 실용주의를 앞세웠던 셈이지요. 이를 통해 그들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권력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으로 해결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히려 전쟁은 과잉 생산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을 소구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현대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핵심 원인도 여기에 있죠. 과잉을 제거해 이득을 재생산하기 위한 기회주의 지배계급들의 탐욕이 여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쟁 때도 유사한 예시가 있죠.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입니다. 전쟁이 복판에서 너도나도 투기에 빠져들었죠. 당시 튤립의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밀가루 4톤, 호밀 8톤, 침대 하나, 통통한 황소 4마리, 백조 8마리, 양 12마리, 옷 한 벌, 와인 2통, 맥주 4톤, 버터 2톤, 치즈 454kg, 은잔 하나 등등을 다 줘야 겨우 튤립 한 송이를 살 수 있었죠. 한쪽은 목숨을 잃고 있는데 다른 쪽은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는 이 병폐는 여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대 이후의 전쟁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30년 전쟁은 그 비극의 서막이었지요. 우리가 반지빠르게 이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실용주의라 보장된 이데올로기에 현혹당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주도적으로 지키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주인인 세상이니까요. 비판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다시 말해 철학적으로 톱밥보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겨우 확보되는 것이 자유니까요. 안녕. Paper Renaissance